예, 안녕하세요. 네, 좀 전에 소개받은 이정진입니다. 네, 간단하게 제가 일하고 있는 기관에 대해서 짧게만 말씀드리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국회 입법조사처라는 곳에서 일을 하고 있고요. 입법조사처라는 것은 국회의원의 의정과 입법 활동을 지원하는 기관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관련된 법률안 같은 것들이 많이 나왔는데, 이러한 법률안을 만들 때 이 법률안이 위헌성은 없는지, 이 법률안이 만들어졌을 때 어떤 효과가 있을지, 해외에서는 관련해서 어떤 법률안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조사해서 입법활동이나 의정활동에 지원을 하는 조직이고요. 2007년에 생겼기 때문에 현재 13년 정도 되는 국회 내에서는 가장 젊은 기관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거기서 저는 이제 일하고 있는 조사관이고요. 먼저 이기환 교수님과 여현철 교수님의 발표문에 대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사회자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저도 그 토론문의 내용에 상당히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일본 같은 경우에는 납치 피해자의 지원과 관련해서 한국에 비해서 굉장히 구체적으로 하고 있을 뿐만이 아니라 제도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다. 이 우리나라의 법과 우리나라의 전시 납북 피해자 관련 법과 일본의 납치 피해자 관련 법을 보게 되면요, 법의 제목부터가 다릅니다. 우리나라는 명예회복과 관련된 법이라면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이 법률의 제목인데, 일본 같은 경우에는 북한에 의해 납치된 피해자 등의 지원에 관한 법률입니다. 그러니까 이 법이 주목하고 있는 부분이 다른 겁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저희 물론 명예회복도 중요하고 하지만 조금 전에 재성호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중요한 것은 어떻게 피해자나 피해자 가족들에게 보상 혹은 배상을 할 것이냐의 문제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서 일본의 이런 사례를 좀 저희가 시사점으로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특히 이 일본의 법률 같은 경우는 내용이 굉장히 구체적이어서 단순히 보상금을 준다 또는 배상금을 준다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주거 안정, 또 의료 지원, 그리고 심지어 가족들 같은 경우에는 학력에 대한 지원이라든가 이런 부분들까지도 연금에 대한 지원 굉장히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향후 한국에서도 법률 개정을 통해서 피해자와 피해자 가족, 그러니까 피해자로 끝나는 게 아니라 사실 어떻게 보면 납북 피해자 같으신 분들은 대부분 북한에서 돌아가셨거나 생존하시더라도 나이가 많으실 테니까요. 그 가족에 대한 지원 법률이 같이 이루어져야 될 것 같고,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것이 좀 필요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저희가 일본 사례를 볼 때 중요하게 생각되는 것이, 일본은 국내적으로도 납치 피해자 문제에 대해서 끊임없이 여론을 환기했다는 점입니다. 한국은 사실 이 전시 납북 피해자분들에 대한 여론이 많지 않고 잘 모르는 사람들이 많을 겁니다. 우리는 오히려 일본의 강제징용 피해자 문제라든가 아니면 위안부 문제라든가 아니면 국내 문제에 있어서도 5.18이나 4.3과 같은 이런 피해자들에 대한 것들은 지속적으로 환기가 되어 왔고 또 여론이 많이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시 납북 피해자 문제는 이러한 여론 문제에서 좀 뒤져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아침에 출근할 때 라디오 방송을 좀 들으면서 출근을 했는데요. 아침에 라디오 방송에 제일 중요한 뉴스 중에 하나로 한국의 작가인 한강이라는 분이 계시는데요. 이분이 작별하지 않는다라는 소설을 가지고 프랑스의 굉장히 유명한 상을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 작별하지 않는다라는 책이 제주 4.3 사건을 다룬 책입니다. 이 한강이라는 작가는 과거에는 5.18을 다룬 책으로 굉장히 중요한, 저도 또 그게 요즘 나이가 들어가지고 잘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근데 굉장히 중요한 상을 수상을 했고요. 이번에는 제주 4.3 사건을 가지고 4.3의 피해자들 또 그 가족들의 회상을 통해서 돌아보는 이 책을 통해서 프랑스에서 중요한 상을 수상했습니다. 이거는 뭐냐 하면 한국뿐만이 아니라 국제적으로도
이러한 피해가 한국에서 발생했고 또 이 사람들이 얼마나 지금까지도 어렵게 살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계속 지속적인 여론 환기가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전시 납북자 문제도 똑같이 이러한 부분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일본 사례에서 저희가 또 하나 시사점을 받을 수 있는 세 번째 점은 저는 일본 정부가 북한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동일한 입장을 취해왔다는 점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본은 납치 피해자 문제에 대해서는 항상 북한에 대해서 이것이 수교를 하기 위한 전제 조건이고 가장 중요하다. 그리고 납치된 일본인을 즉각 일본으로 돌려보내고 혹시 사망했으면 유골이라도 보내는 것이 전제다라는 것을 지속적으로 심지어 정권이 바뀌더라도 그러한 주장에 있어서 일관되게 주장을 해왔습니다. 근데 한국은 사실 이 전시 납북자 문제라든가 다른 이 뭐 피해 보상 국가에나 아니면 이런 외국에 의한 피해 보상 문제에서 정부가 바뀔 때마다 입장이 조금 바뀌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재성호 교수님께서도 아까 그 인권대사를 하셨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북한 인권법 같은 경우도 정부가 바뀌면 내용도 달라질 뿐만이 아니라 법률이 실제로 잘 시행되지 않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전시 납북자 문제도 어떻게 보면 한국뿐만이 아니라 북한과 또 관련된 부분이기도 한데 이런 정부가 일관된 자세를 취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그 전시 납북 피해자 문제가 한국 사회에서 굉장히 좀 어려운 문제로 얘기가 되고 있는데요. 일단 아까 말씀드렸던 북한과의 관계 문제 또는 국내에서도 다른 사건들, 그러니까 5.18이나 4.3이라든가 이런 국내 문제들과는 다르게 왜 전시 납북자 문제가 중요하게 다루어지지 않는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저희가 고민이 좀 있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 그리고 저는 약간 재성호 교수님 발표가 사실 제가 토론은 아니지만 이 학술회의 주제 자체가 전시 납북 문제이다 보니까요. 그리고 제가 국회에서 일을 하다 보니 일단 중요한 것은 입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본 같은 경우에도 물론 국내외적으로 납치 일본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 차원에서의 노력이 계속 있어 왔지만 기본적으로 깔려 있는 것은 입법을 통해서 피해자를 구제하려는 구체적인 노력을 지속해 왔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우리 국내에서도 전시 납북 피해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일단 관련된 법 개정을 통해서 이것이 단순히 명예회복의 문제만이 아니라 피해자와 피해자 가족을 위한 지원의 문제라는 점 그리고 이 지원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할 것인지 이 대상은 어디까지 할 것인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좀 더 구체적인 요구를 할 필요가 있고 이러한 요구를 함과 동시에 사회적으로나 아니면 국회에서도 지속적으로 관심을 환기시키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토론자니까 이 정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